한 마리의 이상한 짖음, 공허한 눈빛, 그리고 어설픈 그림 한 장. 인천국제공항의 평범한 일상 같았지만 아무도 이것이 2년 동안 묻혀 있었던 끔찍한 범죄의 실마리가 될 줄은 몰랐다. 첫 번째 총성도 숨막히는 추격전도 없었다. 단지 떨리는 손으로 그려진 그림. 하지만 그 작은 소녀의 행동이 수십 명의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인천국제공항의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섞인 그곳. 그 일상적인 소음 속에서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진도, 경찰의 K9 부대에 속한 진도견이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다. 털을 곤두세우고 통로를 막아선 크게는 물지도 덤비지도 않았지만 그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에 누구나 놀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진도의 앞에는 약 5살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색이 바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그 아이는 낡은 곰인형을 꽉 안고 바람 앞에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다. 이상한 건 아이가 울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이의 눈은 크게 뜨여 어딘가 멀리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주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표정, 그 눈빛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섬뜩할 정도의 공허함이 느껴졌다. 박민준 경위는 공항 순찰 임무 중이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등골을 차고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그는 직감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진도는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누구도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가려 했지만 진도의 날카로운 짖음에 물러나야 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근처에 서 있던 보안 요원에게 물었다. 경위님,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진도가 갑자기 이 아이가 나타나자 짖기 시작했습니다. 짐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아이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는 미아가 된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공허한 눈빛을 가진 아이는 처음이었다. 이름이 뭐니? 같이 온 사람 있니? 민준이 무릎을 굽혀 부드럽게 물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다. 여전히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대려 했지만 진도가 다시 으렁거렸다. 민준은 진도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수부대를 부를까요? 경위님?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민준은 망설였다. 상황을 키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민준에게 쓰러졌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급히 아이를 안아들고 응급처치를 요청한 뒤 공항 의무실로 데려갔다. 진도는 발걸음 하나 떼지 않고 바짝 따라붙었다. 의사는 아이의 몸에서 부상이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아이의 심장 박동, 호흡, 반사신경이 모두 매우 약하다는 점이었다. 마치 영혼 없는 몸뚱이 같았다. 아무도 아이의 이름이나 출신을 알지 못했다. 신분증도 없고 친척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아이는 VIP 출구 쪽에서 나타나 낯선 남자와 떨어진 후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 남자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민준은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베테랑 경찰관으로서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미아 사건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3시간 후 아이가 깨어났다. 여전히 그 공허한 눈빛, 여전히 그 무서울 정도의 침묵이었다. 민준은 아이에게 종이와 색연필을 건네주었다. 아이가 뭔가 쓰거나 그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아이는 연필을 잡고 마치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그려왔던 것처럼 매우 빠르게 그리기 시작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완성된 그림에는 어두운 지하실, 희미한 불빛, 덜렁거리는 쇠사슬, 몇 개의 낡은 철제 침대, 그리고 공허한 눈빛을 가진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누워있고, 어떤 아이들은 앉아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소리 없이 울부짖고 있었다. 민준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는 인신매매 사건 파일에서 이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소름 끼치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그림 속 지하실은 2년 전 사건의 현장과 똑같다. 그 사건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국경을 넘기 전에 갇혀 있었지만 주모자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다. 이때 진도가 다가와 부드럽게 아이의 손을 핥았다.
발견된 이후 처음으로 아이가 반응을 보였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아이가 속삭였다.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단순한 미아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끔찍한 범죄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관으로서 그는 그 아이들을 찾아 데려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색연필로 허겁지겁 그려진 그 그림, 얇은 종이 위에 서툰 낙서 같았지만 민준 경위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어두컴컴한 지하실, 희미한 불빛이 괴상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쇠사슬이 덜렁거리며 녹슨 철제 침대들이 덩그러니 놓여있고 그 위에는 멍한 눈빛의 아이들. 그 장면은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는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고 민준의 마음속에 2년 전 참여했던 한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렸다. 그것은 국가 간 아동 납치 및 인신매매 사건으로 현장은 그림 속 지하실과 똑같았다. 그 사건은 아직까지 주모자를 찾지 못했고 실종된 아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주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무엇이 이 아이로 하여금 이런 끔찍한 그림을 그리게 했을까? 작은 의무실은 침묵에 잠겼다. 오직 아이의 고른 숨소리와 벽시계의 뚝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진도는 침대 발치에 엎드려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과 이 아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익숙한 느낌. 그는 전화기를 꺼내 정우중령 아동범죄특수팀의 팀장에게 전화했다. 정우 형, 인천공항으로 바로 와주세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무슨 일이야, 민준아? 정우가 물었다.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2년 전 사건의 현장과 매우 유사한 아동 감금 지하실을 그렸어요. 알았다. 바로 가겠다. 전화를 끊고 민준은 아이에게로 돌아갔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고 눈은 멀리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물병을 열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잠시 물병을 바라보다가 받아들었다. 천천히 조금씩 마치 매우 귀중한 것을 음미하듯 물을 마셨다. 배고프니? 민준이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이 뭐니? 민준이 다시 물었다. 여전히 침묵. 엄마 아빠 생각나니? 이번에는 아이의 눈에 잠시 반응이 있었다가 다시 원래의 공허함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누가 너를 다치게 했니? 민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아이가 어린아이가 겪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들을 겪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정우중령이 도착했다. 그는 민준의 손에 든 그림을 보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심각한 문제야.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아이가 2년 전 아동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됩니다. 그림 속 지하실이 그 사건의 현장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을 찾고 다른 아이들이 감금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해. 정우중령이 말했다. 이미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 아이와 함께 있던 남자를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럼 이 아이에게 의존해야겠군. 정우중령이 아이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임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이를 보호하고 감금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연구실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민호 박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고 심리학자는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아이의 혈액검사 결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눈썹은 찌푸려져 있었다. 정우중령과 민준경이가 옆에 서서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의 혈액에서 CX13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준과 정우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CX13, 극도로 강력한 감정 억제제로 주로 비밀 실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 약물은 감정을 마비시키고 사용자에게 무감각과 무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CX13은 심리적 장애,
기억상실, 특히 고통에 대한 무감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가 계속 말했다. 그럼 아이에게 약물을 주사했다는 건가요?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매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혈액 내 CX13 농도는 꽤 낮은데 이는 오래전에 투여되어 서서히 배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우중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악마들, 그가 이를 갈았다. 한 아이를 영혼 없는 육체로 만들었어. 우리는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민준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계속 해를 끼치도록 둘 수 없습니다. 이 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CX13은 매우 감지하기 어려운 약물입니다. 그 출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낼 겁니다. 정우중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곰인형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여전히 공허하고 무표정했다. 그는 가슴이 아팠다. 한 아이가 마땅히 사랑 속에서 살며 놀고 배워야 하는데 도구로 전락해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다. 우리는 아이를 도와야 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아이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우중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동심리학자들과 연락해 아이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준은 애난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서워하지 마, 그가 말했다. 내가 널 지켜줄게. 아이는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이 잠시 흔들렸고 터널 끝의 빛처럼 작은 희망의 불빛이 반짝였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싸움이 길고 어려울 것임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아이와 다른 아이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정우중령과 함께 연구실을 나서 동료들에게 전화해 수사 계획을 전개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아이의 등장, 아이가 그린 그림, CX13 검사 결과, 이 모든 것이 더 큰 범죄의 중요한 조각들이었다. 난 진실을 찾아내야 해. 민주는 생각했다. 범인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고 무고한 아이들을 악마의 소나기에서 보호해야 해. 연구실에 앉아 잠들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민주는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싸움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질 수 없는 싸움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아이는 아동보호센터로 옮겨졌다. 민주는 아이가 마음을 열고 끔찍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주 방문하며 아이와 놀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도, 그 충직한 경찰견도 아이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진도의 존재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듯했다. 아이는 종종 진도를 안고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고 때로는 따뜻함과 보호를 쳤듯 진도의 등에 뺨을 대고 있곤 했다. 어느 오후 민준이 아이와 블록놀이를 하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말했다. 오빠,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말했다. 무서워요. 민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뭐가 무서워, 소연아? 그가 물었다. 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친구들이 아직 거기 있을까봐 무서워요. 민준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어린 마음속에 여전히 감금된 다른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알았다. 친구들이 누구니? 민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저와 함께 지하실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들도 주사를 맞았고 조용히 해야 했어요. 민준은 소연의 손을 잡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소연아. 난 내 친구들을 찾을 거야. 약속할게. 이때 진도도 고개를 들어 마치 민준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민준을 바라보았다. 진도는 소연의 손을 살짝 위로 하는 듯했다. 그들은 어디 있니? 민준이 물었다. 소연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매우 어둡고 추운 방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 방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니? 민준이 계속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복도가 너무 많고 문도 많았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워하지 마. 민준은 소연을 안아주었다. 내가 널 지켜줄게. 소연이 제공한 적은 정보도 중요한 단서였다. 민주는 즉시 정우중령에게 보고했다. 그들은 북부 지역의 아동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경찰은 모든 의심스러운 지역을 조사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사업장을 점검했다. 그들은 또한 실종 아동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민주는 더 걱정되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금된 아이들의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들을 찾아 늦기 전에 데려와야 했다. 어느 저녁 민준이 보호센터를 떠나려 할 때 소연이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기억났어요. 민준은 희망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를 기억했니, 소연아? 소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노란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민준은 놀랐다. 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새는 친구들이 갇혀있는 방에 있었어요. 새도 케이지에 갇혀 있었어요. 민준은 마음속에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느꼈다. 노란색,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이지만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싸워 그 아이들을 데려올 것이다. 노란색, 민준은 소연의 말을 되풀이하며 깊이 생각했다. 이 작은 디테일이 그에게 이상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2년 전 사건 파일을 떠올렸다. 거기에도 노란새와 관련된 디테일이 있었다. 지하실에서 간신히 탈출한 한 소년이 천장에 매달린 케이지 안에 갇힌 노란 앵무새를 봤다고 증언했었다. 당시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소연이 언급하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즉시 정우 중령에게 전화해 노란 새에 관한 정보를 알렸다. 정우도 놀라워했다. 그는 몇 년 전 목격자 소년의 진술을 기억해냈다. 이것이 아동 감금 지하실의 공통점일 수 있습니다. 정우가 말했다. 우리는 새, 특히 노란 앵무새를 키우는 곳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민주는 동의했다. 그와 정우는 2년 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사건 현장을 다시 살펴보고 특히 지역 내 애완조를 키우는 곳에 주목했다. 조사는 긴박하고 바쁘게 진행되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민주는 더 많은 압박감을 느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늦기 전에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야 했다. 옛 사건 파일을 검토하던 중 민주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실종된 아이들 중 한 명인 김하연, 3살짜리 여자아이의 왼쪽 손목에 작은 하트 모양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연이, 민주는 소연이 공항 의무실에 왔을 때 비슷한 점을 봤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즉시 의사에게 소연의 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는 소연의 점이 하연의 점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소연이 바로 하연이었던 것이다. 2년 전 실종된 아이. 감정의 파도가 민준의 마음을 휩쓸었다. 하연을 찾게 되어 기쁘면서도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자신의 어린 딸을 떠올렸다. 딸의 순수한 미소, 반짝이는 눈빛. 이제 소연을 보며 그는 자신의 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소연을 보호하고 자신의 친딸처럼 사랑하고 그녀가 겪은 고통과 상실을 보상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정우 중령도 소연이 하연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감동했다. 그는 민준을 꽉 안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그녀를 찾았어. 민준아, 우리가 드디어 그녀를 찾았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뺨에 눈물이 흘렀다.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여전히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다른 아이들을 찾아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 그리고 그는 그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항구는 고요했다. 파도가 해안을 때리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어둠이 모든 것을 덮고 있어 급습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민주는 특수부대를 이끌고 다번 창구에 접근했다. 그는 팀에게 상황 파악을 위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틈새로 들여다보니 수십 명의 인신매매범들이 나무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는 것이 보였다. 민주는 그 나무 상자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행동! 민준이 명령했다. 특수부대가 창고로 쳐들어갔다. 총을 든 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신매매범들은 놀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짧은 총격전이 벌어졌지만 특수부대의 승리로 빠르게 끝났다. 민주는 나무 상자로 달려가 열기 시작했다. 안에는 아이들이 웅크리고 누워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강우는 아들을 찾아 달려갔다. 그는 절망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마침내 창고 구석에 있는 나무 상자에서 아들을 발견했다. 소녀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강우는 아들을 꽉 안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민준을 향해 돌아서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민준은 강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당장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 그는 의료팀에게 말했다. 하수번 창고에서는 총 18명의 아이들이 구출되었다. 그 중에는 소연의 여동생인 하은이도 있었다. 소연은 달려가 여동생을 꽉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자매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이제 재회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정우중령의 팀도 임무를 완수했다. 그들은 인신매매단의 후퇴로를 차단하고 나머지 일당을 모두 체포했다. 국가 간 아동 인신매매 조직은 완전히 소탕되었다. 민주는 서로를 꼭 안고 있는 소연과 하은을 바라보며 기쁨을 느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아이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고 평화로운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과 동료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제주도에서의 성공적인 구조작전 후 민준, 정우, 그리고 특수부대는 서울로 돌아왔다. 팀 내에는 여전히 승리의 기쁨이 감돌았지만 구출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함께했다. 구출된 18명의 아이들과 이전에 구출된 13명의 아이들은 모두 보호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정신적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공포에 시달렸고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소연과 하은은 제외했지만 하은은 여전히 감금되었던 시간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자주 몸을 움츠렸고 항상 두려움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소연도 심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지만 그녀는 훨씬 더 강해졌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동생을 돌보고 위로하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하은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두 어린 자매의 모습은 보는 사람마다 가슴 아프게 했다. 민주는 자주 소연과 하은을 방문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간식과 장난감을 가져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소연을 자신의 친딸처럼 대했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였다. 어느 오후 민준이 소연, 하은과 놀고 있을 때 정우중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다. 민준아, 상황이 발생했어. 정우가 말했다. 우리는 이 인신매매 조직 뒤에 있는 주모자를 찾아냈어. 민준은 놀랐다. 누구지? 그가 물었다. 이민석. 정우가 대답했다. 태양재단의 이사장이야.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민석은 자선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큰 재단의 이사장으로 유명한 사업가였다. 그는 광범위한 자선활동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자비로운 후원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잔인한 인신매매 조직의 주모자일 수 있을까? 어떤 증거가 있어? 민준이 물었다. 정우는 민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이민석이 이 인신매매 조직 뒤에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었다. 그는 자선활동을 가장하여 불법 활동을 숨겼고 자선기금을 이용해 공무원들을 매수하고 인신매매 조직을 보호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아이들의 납치, 감금, 매매에 참여했다. 민주는 눈앞의 서류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이민석, 선량한 사람의 가면을 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속였다.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우리는 당장 그를 체포해야 해.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체포영장이 승인되었어. 그가 말했다. 오늘 밤 행동할 거야. 민준은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민석이 도망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는 이민석이 소연, 하은, 그리고 그가 해친 모든 무고한 아이들에게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는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날 밤, 서울에는 비가 쏟아졌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내리쳤다. 마치 도시의 모든 먼지와 죄를 씻어내려는 듯했다. 민준과 정우중령이 지휘하는 특수부대가 이민석의 호화로운 저택을 조용히 포위했다. 탐조등이 넓은 정원을 밝혔다. 울창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시적이면서도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체포영장은 승인되었지만 민주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다. 그는 이것이 쉬운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민석은 단순한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 교활하고 간교한 범죄자였다. 그는 분명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저택의 문이 열렸다. 이민석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착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두려움의 흔적은 없었다. 민준경위, 정우중령, 그가 말했다. 그의 말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난 오래전부터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민석 씨, 당신은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됩니다. 민준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동 인신매매? 이민석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들에게 무슨 증거가 있나요?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가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민석이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들은 사람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이민석 씨, 민준이 말했다. 더 이상 진실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민석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번쩍였지만 곧 가라앉았다. 하지만 당신들은 속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일 뿐입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오해 같은 건 없어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증인을 가지고 있고 물증도 있으며 당신을 기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이 민준 뒤에서 나왔다. 그녀는 이민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양아버지, 소연이 이민석을 불렀다. 그는 소연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소연아, 그는 말을 더듬었다. 왜 여기 있니? 양아버지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왔어요. 소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양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속였어요. 저를 이용했고 다른 아이들도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민석은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다. 내가 잘못했어. 민주는 특수부대에게 이민석을 체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허락했다. 그의 얼굴은 생기 없이 공허해 보였다. 차로 호송되는 동안 이민석은 뒤돌아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있었다. 소연은 이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동정과 분노를 함께 느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이민석을 태운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악인은 처벌받았다. 하지만 무고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치유하는 데는 시간과 사랑이 필요할 것이다. 이민석의 체포는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토록 위대한 자선가로 불리던 사람이 잔인한 아동 인신매매 조직의 주모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언론과 방송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대중은 그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그가 고심하여 구축한 태양재단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민준과 특수부대는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했다. 그들은 이 인신매매 조직이 매우 큰 규모로 수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많은 고위 공무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한편 소양과 구출된 아이들은 보호센터에서 서서히 생활을 안정시켜 나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학습하고 놀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서서히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감금되었던 날들에 대한 끔찍한 기억은 여전히 아이들을 괴롭혔다. 소연은 비범한 강인함과 의지로 다른 아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녀는 자주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하고 고통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그녀는 또한 심리학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했고, 이는 심리학자들이 인신매매 피해 아동의 심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소연이 제공한 정보는 수사는 물론 피해 아동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어느 오후 민준이 소연을 방문했다. 그는 소연이 매우 좋아하는 연이라는 선물을 가져왔다. 오빠. 소연이 민준을 보고 기뻐하며 외쳤다.
연이 너무 예뻐요.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원에 가서 연을 날려볼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민준은 소연을 보호센터 근처의 공원으로 데려갔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햇살은 눈부시게 빛났다. 다른 아이들도 공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소연과 민준은 함께 연을 조립했고 민준은 줄을 잡고 작은 언덕으로 달려갔다. 바람이 세게 불자 연은 높이 날아올라 푸른 하늘에서 춤을 추었다. 웃다. 소연이 기쁨으로 소리쳤다. 소연이 즐겁게 웃고 노는 모습을 보며 민준은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 삶의 기쁨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소연, 하은, 그리고 인신매매의 피해자였던 모든 아이들의 미래가 더 밝아지기를 희망했다. 오빠, 연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동안 소연이 말했다. 나중에 저도 오빠처럼 경찰이 되고 싶어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멋지구나, 그가 말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알았지?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연을 바라보며 민준은 생각했다. 희망은 꿈꾸고 꿈을 위해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소연이 밝은 미래와 행복한 삶을 가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에 합당한 삶. 시간이 흐르면서 소연과 친구들의 마음의 상처는 점차 치유되었다. 보호센터는 따뜻한 집이 되었고 아이들은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소연은 점점 더 밝고 활기차게 변해갔다. 그녀는 공부를 아주 잘했고 특히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둡고 무서운 이미지가 아니라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다채로운 그림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꽃, 파란 하늘을, 나는 새, 아늑한 집, 그리고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그렸다. 그녀의 여동생 하은도 끔찍한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통통하고 사랑스럽게 자라났고 항상 언니와 함께 있었다. 하은의 맑은 웃음소리가 보호센터 전체에 울려 퍼지며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다. 민준은 자주 소연과 하은을 방문했다. 그는 두 자매를 친딸처럼 여겼고 모든 사랑과 관심을 주었다. 그는 소연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하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그림을 그렸다. 주말에는 민준이 종종 소연과 하은을 데리고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방문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두 자매를 매우 사랑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다. 소연과 하은은 그녀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따뜻한 가족의 정이 점차 아이들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갔다. 어느 저녁 민준이 즐거운 하루를 보낸 후 소연과 하은을 보호센터로 데려다 주려 할 때 소연이 갑자기 물었다. 오빠, 저희를 입양해 주실 수 있나요? 민준은 놀라서 굳어버렸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감동으로 반짝였다. 그는 오랫동안 소연을 친딸처럼 사랑해왔지만 공식적으로 그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과거가 소연이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정말 그걸 원하니? 민준이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오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빠와 할머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민준은 소연을 품에 안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좋아.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너를 입양할게.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해. 하은도 달려와 민준을 안으며 아빠라고 불렀다. 세 사람은 끝없는 행복 속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다. 며칠 후 입양 절차가 완료되었다. 소연은 공식적으로 민준의 딸이 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되었다. 그녀를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 자상한 할머니, 그리고 사랑스러운 여동생. 슬픈 과거의 한 장이 닫히고 소연의 인생에 밝은 새 장이 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사랑 속에서 살며 배우고 놀고 다른 아이들처럼 전인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 민준처럼 경찰이 되어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하고 싶어 했다. 소녀와 그녀의 구원자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숨막히는 감동적인 여정이다. 그것은 우리를 인신매매라는 범죄에 대한 분노에서부터
경찰관들의 용기와 결의에 대한 감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신매매 피해 아동들의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씨까지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통해 이끌어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하고 있는가? 진도견이 인천공항에서 5살 소녀에게 으르렁거리다.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지하실의 비밀.